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8시 51분입니다. 네. 시간이 벌써 9시를 향해 가고 있네요. 벌써 날은 어둑어둑해졌고 여러분들도 푹 쉬고 계시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녹음을 쉬었습니다. 녹음을 쉰 이유는 요즘 약간 조회수가 조금 덜 나와서 그래가지고 의욕이 살짝 떨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요즘 운전면허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안전교육 받고 필기시험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우 급하게 필기시험 벼락치기를 하느라, 열심히 공부하느라 어제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시험장에 가서 안전교육 1시간 동안 받고요. 그리고 필기시험을 봤습니다. 제 운전면허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 은행식으로 해가지고 한 1000문제 중에서 40문제 정도가 나오는 그런 시험인데요. 여러분들도 운전면허 대부분 많이 있으실 테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1000문제 중에서 문제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진짜 급하게 1000문제를 한 번 쭉 다 봤었는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95점이라는 점수를 받고 필기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참 합격이라는 것을 정말 오랜만에 해본 것 같아요. 사실 운전면허 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난이도도 쉽고 많은 분들도 대부분 합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기쁨의 정도가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0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막상 합격을 하니까 그래도 좀 기쁘더라고요. 워낙 오랜만에 합격이라는 경험을 하기도 했고, 좀 그래서요. 다음에 이제 기능시험인데, 기능시험도 사실 시험 막 준비하기 전에는, 남들 다 하는 거, 다 통과하는 거, 그거, 합격해봐야 뭐 얼마나 좋겠어. 남들 다 따는 운전면허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막상 따면은 합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기능 합격하면 조금 많이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틈틈이 해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또 직접 시험장 가보니까 한 번에 합격해야지 이게 귀찮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 것도 귀찮고 막 기다리고 시간 맞춰 가고 막 이런 것도 다 귀찮고, 시험도 이제 시험비를 내야 되잖아요. 기능은 지금 22,000원이었던가? 꽤 비싸죠. 22,000원이면은 지금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22,000원 버리지 않게끔 열심히 연습해서 한 번에 합격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저의 무사 합격을 위해서, 한 번의 합격을 위해서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건 제 욕심인가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이번 시간 7번째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진도는 잘 안 나가고 있고요. 막 읽는다고 열심히 읽는데 내용이 꽤 많네요. 그래서 지금 절반 정도 나갔는데 이번 시간에도 약 1시간 정도 분량으로 녹음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회수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잘 듣고 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7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장) 나를 찾고
내 모습대로 사는 법. 노스캐롤라이나 마운트 에어리에 사는 이디스 앨러드 부인이 내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어렸을 때 저는 예민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가뜩이나 살이 찐 데다 뺨이 통통해서 실제보다도 더 뚱뚱해 보였죠. 엄마는 고루한 분이어서 예쁜 옷을 입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여기셨어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큰 옷은 입을 수 있지만 작은 옷은 찢어지기 마련이란다. 그러면서 엄마의 생각대로 입히셨어요. 저는 파티에 가본 적이 없고 즐거움이라고는 아예 모르고 자랐습니다. 학교에 입학했을 때 친구들과 함께하는 야외 활동은 꿈도 꾸지 못했고 심지어 체육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바보처럼 수줍어했거든요. 저는 제가 또래 아이들과 다르다고 여겼으며 누구도 저와 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저보다 몇 살 많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와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침착하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제가 그토록 닮고 싶어 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모습을 그들에게서 발견했죠. 나는 그들을 닮으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저를 저만의 세계에서 끌어내려 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점점 안으로 파고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초조한 나머지 짜증을 부렸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피했죠. 그러다 보니 초인종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인생의 실패자였어요.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알아차릴까봐 두려운 나머지 남편과 함께 사람들을 만날 때면 억지로 유쾌한 척하고 과장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며칠이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죠. 결국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가엾은 이 여성의 삶이 달라진 계기가 있었다.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야기하던 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아이들에게 항상 네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쳤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겪는 모든 고통은 맞지 않는 방식에 억지로 저를 맞추려 애썼던 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저는 달라졌습니다. 제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제 성격을 곰곰 생각해 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장점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색상과 스타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제게 어울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스스로 손을 내밀어 친구도 사귀었죠. 처음에는 작은 모임에 가입했다가 어떤 일을 맡게 되어 얼어붙었던 일도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렸어도 지금은 제가 꿈꾸던 것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저는 제가 힘들게 얻은 교훈을 가르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네 모습으로 살아가라. 내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퍽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대해 제임스 고든 길키 박사는 역사만큼이나 오래되고 인간의 삶만큼이나 보편적이다 라고 말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기를 꺼리는 것이야말로 많은 신경증, 정신병, 콤플렉스의 원인이다. 아동 교육을 주제로 13권의 책을 쓰고 신문에 1000편이 넘는 글을 기고한 안젤로 파트리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려는 욕망이 가장 팽배한 곳으로
할리우드를 들 수 있다. 저명한 감독 샘 우드는 앞날이 창창한 젊은 배우들이 자신의 모습으로 연기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했다. 그들 모두 2류 라나 터너, 3류 클라크 케이블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우들에게 끊임없이 주지해야 한다. 대중은 이미 그런 데 익숙하다고. 이제는 새로운 걸 원해. 샘 우드는 굿바이 미스터 칩스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같은 영화를 찍기 전에 몇 년간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며 영업 감각을 키웠다. 그는 부동산 업계와 영화 업계 모두에 적용되는 원칙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남을 흉내내면 그 무엇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앵무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자신이 아닌 사람을 흉내내는 사람과는 가능한 한 빨리 관계를 끊어버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얼마 전 나는 소코니 베큐엄 석유회사의 인사 담당자 폴 보인턴에게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당시 그는 6만 명이 넘는 구직자들을 면접했고 취업에 성공하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도 쓴 터라 이 질문에 대답할 만한 자격이 충분했다. 구직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구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아무도 가짜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위조 지폐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기 마련이다. 어떤 전차 기관사의 딸은 힘겨운 경험을 통해 이 교훈을 배웠다. 그녀는 가수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얼굴이 문제였다. 입이 크고 뻐드렁니가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뉴저지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무대에 섰을 때 그녀는 윗입술을 최대한 끌어내려 뻐드렁니를 가리려고 했다. 하지만 멋지게 보이려는 노력이 도리어 웃음을 사고 말았다. 이대로는 그녀의 가수 경력이 실패로 끝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의 노래를 들었던 한 남성이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았다. 그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봐요. 당신이 노래하는 모습을 봤는데 자꾸만 뭘 감추려고 하는군요. 뻐드렁니가 부끄러운 건 맞죠? 그녀는 당황했지만 그는 말을 이었다. 그게 어때서요? 아니, 뻐드렁니가 났다고 누가 잡아간답니까? 감추려고 애쓰지 말아요. 자신 있게 입을 벌리고 노래해요. 당신이 당당하게 노래하면 사람들도 좋아할 겁니다. 심지어 그 뻐드렁니 덕분에 많은 돈을 벌게 될 거예요. 카스테일리는 그의 충고에 따라 자신의 치아 상태를 개의치 않기로 하고 이후로는 관객들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열정적으로 노래한 결과 그녀는 영화와 라디오 분야에서 톱스타가 되었다. 심지어 그녀를 흉내내는 코미디언까지 있을 정도였다. 저명한 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잠재된 정신 능력 중 겨우 10%밖에 쓰지 못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우리의 잠재력에 비하면 우리는 반만 깨어있는 상태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가진 자원의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 넓게 보면 인간은 자신의 한계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간다.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능력을 가졌지만 그저 습관에 빠져 그 능력을 이용하지 않는다. 당신과 나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는데 단 1초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우리는 남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앞으로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흐르더라도 당신과 같은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유전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에 따르면 당신은 아버지에게 받은 23개의 염색체와 어머니에게 받은 23개의 염색체가 조합된 결과물이다. 46개의 염색체가 만나 우리의 유전적 속성을 결정한다. 암란 샤인펠트에 따르면 각각의 염색체에는 몇십 개에서 몇백 개에 이르는 유전자가 있고 어떤 경우에 하나의 유전자만으로도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달라지기도 한다. 우리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경이롭게 만들어졌다.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 결혼하고 출산을 했을 때 당신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가능성은 300조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에게 300조 명의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그들은 전부 당신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이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도서관에 가서 암란 샤인펠트가 쓴 당신과 유전을 읽어보라. 자기 모습대로 살아야 한다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나 스스로 중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나는 쓰리고 값비싼 경험을 통해 이 진실을 깨달았다. 미주리주 옥수수 밭을 떠나 뉴욕에 왔을 때 나는 미국 공연예술 아카데미에 등록했다. 배우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기발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너무도 쉽고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성공할 방법이라 대체 왜 그토록 많은 야심가들이 지금껏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의아하기도 했다. 그 방법이란 존 드루, 윌터 햄프던, 오티스 스키너 등 당대 유명 배우들의 성공 비결을 연구한 뒤 그들이 가진 장점만 쏙쏙 뽑아 조합해서 모방하는 것이다. 그러면 최고의 배우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인지 모른다. 누군가를 모방하느라 인생의 몇 년을 허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다른 어떤 사람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촌뜨기의 머릿속에서도 내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쓰라린 경험을 했으니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그러지 못했다. 나는 다시금 이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몇 년 후 나는 직장인을 위한 최고의 대중연설서를 쓰겠다고 작심했다. 그런데 나는 책을 쓰면서도 연기를 배울 때 가졌던 어리석은 생각을 고스란히 되풀이했다. 많은 작가들의 근사한 생각을 빌려 한 권에 담으면 모든 내용을 망라한 최고의 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나는 대중연설에 대한 책을 수십 권 구매하고 그 책들에 담긴 아이디어를 정리하느라 거의 1년을 보냈다. 하지만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얼기설기 짜깁기한 원고는 너무나 인위적이고 지루해서 아무도 읽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1년 동안 작업한 것을 쓰레기통에 그대로 처박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스스로 다짐했다. 비록 결점도 있고 한계도 있지만 너는 데일 카네기여야 해.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그래서 더 이상 남들의 장점을 조합하지 않고 애초에 했어야 할 일을 시작했다. 대중에게 연설하고 또 연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 관찰, 확신을 기초로 교재를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윌터 롤리경이 말했던 교훈을 배웠다. 이제 평생 잊지 않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내가 말하는 윌터 롤리경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진흙탕에 발을 디디지 않도록 자신의 옷을 땅바닥에 펼친 사람이 아니다. 1904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친 교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셰익스피어에 필적하는 책을 쓸 수 없다. 하지만 내 책이라면 쓸 수 있다. 당신 자신이 되라. 어빙 벌린이 조지 거슈인에게 했던 충고를 따르라.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벌린은 이미 유명 인사였지만 거슈인은 틴펜 앨리에서 주급 35달러를 받으며 근근히 살아가던 작곡가였다. 거슈인의 재능에 감탄한 벌린은 지금 받는 것보다 3배의 급여를 줄 테니 비서가 되어달라고 제안했다. 그러고는 이렇게 충고했다. 하지만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말게. 그렇게 하면 벌린의 아류가 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야. 지금처럼 자신의 모습을 지켜나간다면 언젠가 인류 거슈인이 될 거야. 벌린의 충고를 받아들인 거슈인은 점점 시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최고 작곡가로 성장해 나갔다. 찰리 채플린, 윌 로저스, 메리 마거릿 맥브라이드, 진 오트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내가 이 장에서 강조하는 교훈을 배워야만 했다. 그들도 나처럼 힘겨운 과정을 겪은 끝에 교훈을 얻었다. 찰리 채플린이 처음 영화계에 진출했을 때 감독은 그에게 당시 인기 있던 독일 코미디언을 똑같이 흉내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습을 찾기 전까지는 빛을 보지 못했다. 밥 호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노래하고 춤추는 연기를 하며 몇 년을 허송세월하다가 자기만의 모습으로 재치 있는 말을 쏟아내면서 비로소 주목을 받았다. 윌 로저스는 수년을 보더빌 쇼에서 말 한마디 없이 밧줄만 돌렸다. 그도 자신만의 독특한 유머를 발견하고 밧줄을 돌리며 우스꽝스러운 말을 던지기 시작한 후에야 스타가 될 수 있었다. 메리 마거릿 맥브라이드가 처음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 그녀는 아일랜드 코미디언을 따라했지만 청취자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 미주리 출신의 평범한 시골 소녀라는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나서야 비로소 뉴욕의 인기 스타가 되었다. 진 오트리는 텍사스 사투리를 쓰지 않고 도시 사람 같은 옷차림으로 자신이 뉴욕 출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뒤에서 그를 조롱했다. 벤조를 튕기며 카우보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나서야 그는 영화계와 방송계에서 가장 유명한 카우보이라는 영예를 누릴 수 있었다. 당신은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그 사실에 기뻐하라. 당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대한 이용하라. 결국 모든 예술은 자서전과 같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을 노래할 수 있고 당신 자신만을 그릴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 환경, 유전이 만든 존재가 되어야 한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가꿔야 한다. 잘하건 못하건 간에 인생이라는 오케스트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악기를 연주해야 한다. 에머스는 자기 신뢰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배우는 과정에서 이런 확신이 드는 순간이 온다. 부러움은 무지에서 나오고 모방은 자살 행위다. 좋든 나쁘든 자신이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상이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경작지를 스스로 갈지 않으면 옥수수 한 톨조차 얻을 수 없다. 각 사람에게
내재된 힘은 새로운 것이기에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본인밖에 모르고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본인도 알 수 없다. 작고한 시인 더글러스 멜럭은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말했다. 언덕 꼭대기에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에 관목이 되라. 다만 시냇가에서 가장 좋은 관목이 되라. 나무가 될 수 없다면 덤불이 되라. 덤불이 될 수 없다면 한 폭이 풀이 되라. 그래서 큰 길을 행복하게 만들라. 강융치고기가 될 수 없다면 차라리 베스가 되라. 다만 호수에서 가장 힘찬 베스가 되라. 모두가 선장이 될 수 없으니 선원도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할 일이 있다.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가까이 있다. 큰 길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오솔길이 되라. 태양이 될 수 없다면 별이 되라. 이기고 지는 건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 무엇이 되든 최고가 되라. 걱정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싶다면 다음 원칙을 기억하라.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법 5.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말라. 나를 찾고 내 모습대로 살아가라. 6장. 레몬을 얻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이 책을 쓰던 중 시카고 대학교에 갔다가 로버트 메이너드 허친스 총장을 만났다. 걱정하지 않는 법을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답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시어스 로버겐 컴퍼니의 사장 줄리어스 로젠월드가 제게 해준 충고를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레몬을 얻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고 말했죠. 위대한 교육자가 실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바보들은 이와 반대로 하고 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바보들은 곧바로 포기하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실패했어. 이건 운명이야. 더 이상 기회도 없어.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 온갖 악담을 퍼붓고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고난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말한다. 이번 일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상황이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을까? 평생을 사람과 그들의 잠재력을 연구했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경이로운 특성 중 하나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이라고 말했다. 뉴욕 모닝사이드 드라이브 100번지에 사는 델마 톰스는 바로 그런 능력을 보여준 여성이다. 그녀는 내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쟁 중 남편은 뉴멕시코주 모하비 사막 부근 육군훈련소에 배치되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지내고 싶어서 저도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이 몹시 싫었어요. 정말 끔찍했죠. 제 인생에서 그토록 비참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훈련하러 가면 저 혼자 덩그러니 판잣집에 남아 있었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더웠습니다. 선인장 그늘 아래의 온도조차 섭씨 50도를 넘어설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이웃이라고는 멕시코인들과 인디언들 뿐인데 이들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또 어찌나 거세게 몰아치던지 음식이든 공기든
죄다 모래투성이었어요. 여기도 모래, 저기도 모래였죠. 비참한 기분으로 풀이 죽어 있던 저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더 이상 1분도 견딜 수 없다고 썼습니다. 감옥보다 못하다며 투정을 부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게 단 2줄만 적은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영원토록 기억에 남을 2 문장이었습니다. 2 사람이 감옥 밖을 내다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고 다른 사람은 별을 보았다. 답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별을 보고 싶었거든요. 일단은 이웃과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수공예와 도자기에 관심을 보이자 관광객들에게도 팔지 않던 애장품을 제게 선물로 주었거든요. 저는 아름다운 식물인 선인장, 유카, 조슈아 트리를 공부했습니다. 프레리 도그에 대해 배우고 사막의 석양을 지켜보고 수백만 년 전에는 사막이 바다 밑에 있었음을 알려주는 조개 껍데기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무엇이 저를 이토록 놀랍게 바꾼 것일까요? 모하비 사막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웃들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마음가짐을 바꾸자 비참한 경험은 인생에서 가장 흥겨운 모험이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새로운 세상이 참 놀랍고도 흥미로웠습니다. 흥을 주체할 수 없었던 저는 제가 겪은 일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빛나는 성벽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델마 톰슨은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그리스인들이 이미 깨우친 진리를 스스로 터득했다.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면 아주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국의 해리 에머슨 포스팅 목사는 20세기에 그 말을 한 번 더 반복했다. 행복은 즐거움이 아니라 승리감이다. 즉, 행복은 성취감, 성공감,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었다는 승리감에서 온다. 한 번은 플로리다의 농부를 만난 적이 있다.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든 행복한 사람이었다. 처음 농장을 마련했을 때 그는 몹시 실망했다. 땅이 촉박해서 과일도 재배할 수 없었고 돼지를 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졸참나무와 방울뱀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좋은 생각을 떠올렸다. 부채를 자산으로 바꿀 방법이었다. 놀랍게도 해법은 방울뱀에 있었다. 방울뱀 고기를 통조림에 담아 팔기 시작한 것이다. 몇 해 전 그를 만나러 갔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방울뱀 농장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이 한 해 동안 2만 명에 달했다. 사업도 번창했다. 방울뱀의 독리에서 나오는 독은 해독제를 연구하는 연구소로 보냈으며 방울뱀 가죽은 여성용 구두와 가방의 재료로 엄청난 가격에 판매되었다. 방울뱀 고기 통조림은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었다. 그곳에서 산 엽서를 들고 마을 우체국에 가보니 그 지역의 지명이 플로리다주 방울뱀 마을로 바뀌어 있었다.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든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었다. 나는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이처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꾼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다. 신에 맞선 12인의 저자
윌리엄 볼리도 라일은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의 이득을 잘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바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진정 중요한 일은 손실을 이익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한다. 현명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그가 열차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뒤에 한 말이다. 두 다리를 잃고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꾼 사람이 있다. 나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벤 포트슨을 만났다. 엘리베이터에 발을 내디딜 때 한쪽 구석에 휠체어를 탄 사람이 보였다. 두 다리가 없는 그는 표정이 무척 밝았다. 내릴 층이 되자 그는 쾌활한 목소리로 자신이 내릴 수 있게 조금 비켜서 주겠냐고 물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미소가 가득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방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이 유쾌한 장애인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다. 나는 여기저기 수소문에 그를 찾은 다음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했다. 그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192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콩밭에서 쓸 지지대를 구하러 갔습니다. 히코리 나무에 가지를 베어 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급 커브길을 가는 순간 나뭇가지 하나가 차 밑으로 떨어지더니 방향 조정 장치를 망가뜨렸습니다. 차는 제 방으로 돌진했고 저는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그 일로 척추를 다치고 다리가 마비되었죠. 그때 제 나이가 24이었는데 이후로 한 걸음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24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평생 휠체어 신세라니. 나는 어떻게 그처럼 의연한 자세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냐고 물었다. 사실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는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렸다. 운명을 저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비뚤어져 봐야 고통스럽기만 할 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사고를 끔찍한 불행이라 여기느냐고 묻자 그는 조금의 뜸도 들이지 않고 대답했다. 아닙니다. 지금은 사고가 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충격과 분노를 극복한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말했다.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문학작품에 흥미와 애정을 갖게 되었고 지난 14년 동안 1,400여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한다. 이 책들은 그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으며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풍성한 삶을 가져다 주었다. 좋은 음악도 듣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지겹게 여기던 교향곡을 들으며 전율을 느끼기도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생각할 시간이 생긴 것이다. 살면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며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간절히 추구하던 것들이 대부분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공공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휠체어를 타고 강연을 다니게 되었다. 그는 여러 사람을 만났고 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졌다.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는 벤 포트슨은 지금 조지아주의 국무장관으로 일한다. 지난 35년간 뉴욕에서 성인들을 교육하면서
대학에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다. 그들은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것을 커다란 핸디캡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고등학교만 나오고도 성공한 사람을 수없이 알고 있는 나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종종 그런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졸업장조차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친구들이 얼마씩 거둔 돈으로 관을 사서 장례식을 치를 정도였다. 이후 어머니는 우산 공장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집에서 밤 11시까지 상일을 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소녀는 교회의 한 모임이 무대에 올렸던 아마추어 연극에 출연했다. 연기에 흥미를 느낀 소녀는 대중연설을 해보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다가 자연스레 정치에 입문했으며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뉴욕 주의원에 선출되었다. 하지만 그처럼 중책을 감당하기에는 준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입법을 찬성할지 반대할지 결정하기 위해 길고도 복잡한 법안을 열심히 검토했지만 그에게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아메리칸 인디언의 언어처럼 느껴졌다. 한 번도 숲에 가본 적이 없던 그가 숲을 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게 되었을 때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고 고민도 많이 했다. 은행 계좌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던 그가 은행위원회 위원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태산이었다. 너무도 낙담했던 그는 주의원을 그만두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자신이 실패했다는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워서 그러지도 못했다. 이렇듯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루에 16시간을 공부해서 무지라는 레몬을 지식이라는 레모네이드로 바꾸어 보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결심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지역 정치인에서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했으며 뉴욕타임스가 뉴욕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민이라고 평가할 만큼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가 바로 엘 스미스다. 10년 동안 하루 16시간씩 독학으로 정치를 공부한 결과 그는 뉴욕 주정부의 최고 권위자가 되었다. 그 누구도 뉴욕 주지사를 4번이나 연임한 그의 기록을 깨지 못했다. 1928년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컬럼비아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를 비롯해 명문대 6곳이 그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말이다. 엘 스미스는 자신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려고 하루 16시간씩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이처럼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니체는 초인을 어려움을 견딜 뿐 아니라 사랑하기까지 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많은 사람의 성공 비결이 애초에 가진 핸디캡이었음을 확신한다. 핸디캡을 극복하고자 더욱 노력한 결과 더 많은 보상을 얻게 된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의 말대로 우리의 약점은 예기치 않게 우리를 돕는다. 그 말이 맞다. 밀턴이 앞을 볼 수 있었더라면 그처럼 뛰어난 글을 쓸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베토벤이 귀가 멀지 않았더라면 그처럼 훌륭한 음악을 작곡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헬렌 켈러는 앞이 안 보이고 귀가 들리지 않았기에 빛나는 성과를 이루어내지 않았을까? 차이콥스키가 비극적인 결혼 생활에 좌절하지 않고 자살의 문턱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 처참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위대한 교향곡 비창을 작곡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가
그처럼 고통스럽게 살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불멸의 작품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은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토록 심하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약점이 예기치 않게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고백한 이 사람은 바로 찰스 다윈이다. 다윈이 영국에서 태어나던 날 미국 켄터키주 숲속 오두막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역시 자신의 약점 덕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그가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만약 링컨이 귀족 가문에서 자라고 하버드를 졸업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게티즈버그 연설의 빛나는 구절이나 대통령 재선 취임 연설에서 들려준 아름답고 고귀한 표현을 마음 깊은 곳에서 찾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풉시다 와 같은 문장은 신성한 시요, 세상 어떤 통치자의 입에서 나온 것보다 뛰어난 메시지라고 할 만하다. 포스팅 목사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힘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 지침으로 삼아야 할 북유럽 속담이다. 안락하고 즐겁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저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선해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편한 자리에 있더라도 계속 그런 상태에 머무를 것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상황이 좋든 나쁘든 혹은 무관심하든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기꺼이 떠맡는 사람들이 명성과 행복을 얻었다. 이처럼 북풍은 계속해서 바이킹을 만들고 있다. 어쩌면 너무나 낙심해서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꿀 가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노력할 때 얻을 것은 있어도 잃을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첫째, 성공할 수도 있다. 둘째,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손실을 이익으로 바꾸려는 시도 자체로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되면 창조적인 에너지가 발산되어 우리를 바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 애통해야 할 시간도 그럴 마음도 갖지 않게 된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올레 불이 겪은 일이다. 파리에서 공연을 하는 도중 바이올린의 A현이 갑자기 끊어졌다. 하지만 그는 남은 세현으로 연주를 마쳤다. 해리 에머슨 포스틱은 말했다. A현이 끊어지더라도 나머지 세현으로 연주를 끝까지 해내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것은 그냥 인생이 아니다. 성공한 인생이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윌리엄 볼리도 라일의 말을 동판에 새겨 미국의 모든 학교에 영원히 걸어두고 싶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의 이득을 잘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바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진정 중요한 일은 손실을 이익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한다. 현명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마음가짐을 갖고 싶다면 다음 원칙을 기억하라.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법 6.
운명이 레몬을 건네면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